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넘어 TV의 닭간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은 약간 이제 컨셉을 제가 바꿔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사실 정치를 조금 저 기본 상식을 좀 알아가는 단계에서 정치에 대한 뭐 상식을 좀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에 수염을 좀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약간 김어준화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요거를 조금 당분간은 좀 길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른 거랑 제가 요거 진행하는 거랑 조금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을 한번 길러봤습니다. 예. 그냥 어제 면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혓바닥이 기네. 저는 음모론자랑 방송 안 합니다. 아니야 컨셉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럼 머리가 일단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머리까지는 제가 못하고 왜냐면 머리가 커서 여기서 머리까지 기르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최훈민 기자나 그렇지. 뭐 김어준 씨나 이렇게 숱이 많으니까 김원준 이게 씨도 막 기르는데 뭐. 되는 거지. 한동훈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이거. 야, 깨 같다 진짜. 야,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어. 허리 아파. 한동훈은 못하지. 예. 어쨌든 자 고스톱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오늘 함께 해볼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일입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원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 최고위원님 항소심 무죄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예, 네, 성공. 네. 예. 싹 다. 여러 가지 사건 무죄. 중에 이제 하나 무죄 나오신 거죠. 근데 제가 재판 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발을 수십 건 당했고 이번 대선에도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다 무혐의가 나서 기소가 된 건 이게 유일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민주당 고발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고발이었다. 아 진짜요? 네, 성관이 고발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이 아,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된 거였으니까 아. 이게 정치랑 인생이 참 묘한 게 예. 민주당이 그렇게 장해찬 어떻게 하려고 고발해도 그러니까 민사 말고 형사로는 전부 다 무혐의였는데 예.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네네. 아이고. 이제 그 경선이나 이런 게 워낙 치열했으니까 예. 이래서 제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결국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께서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두 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무죄. 네, 두 건 다 무죄. 네. 아, 근데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빈말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유죄 받거나 무죄 받거나 이제 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제가 원내도 아니고 네. 약간 원내에서의 다툼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음. 근데 이 친한계의 떨거지들이 친한 게 떨거지. 걔네가 방송에서 장해찬 2심도 곧 유죄된다 그러면 알아서 정리된다 하고 막 엄청 나발을 풀다가 네. 그랬어요. 제가 무죄 나오니까 이제 초상집이 됐다. 네, 뭐 그런 저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친한 게 떨거지? 어디 있죠? 농담입니다. 여기 농담이에요. 계신가요? 농담이. 아무튼 무죄 나온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좀 뭐 숙변을 제거한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진짜로 그 집착하는 여자친구와 드디어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울컥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떨리거든요. 예. 그 선고 받으러 가면 그랬구나. 1심 때도 그렇고 이 재판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긴 하는데 이게 재판장님께서 선고하실 때 예. 형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 사유를 그냥 쭉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그럼 그걸 들으면서 이게 무죄인가 유죄인가 양형이 얼마인가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저는 검찰 개혁 완전 찬성하는 게 제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네덜란드. 풀네임에서 일부 그러니까 뭐 안 마스트리트. 나온 대학을 나왔다 하거나 네. 학력을 위조하는 게 아니라 풀네임에서 일부를 누락했다. 이게 종합과학대학교의 음대인데 네. 저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대 학력을 먼저 쓴 거예요. 근데 글자 제한 때문에 종합과학대는 안 썼는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안 쓸 이유가 없잖아. 쓰면 더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누락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구나. 민주당의 논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1심 때는 벌금 150이 나왔는데 네. 이제 가서 선고 받는다는 변호사도 같이 안 가요. 네. 왜냐면 변호사님이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줄줄이 다 검찰 말이 맞다고 하니까 나 구속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구형이 1년 6개월이니까. 소년보복사처럼. 와 근데 뭐 또 1심 판사님 마저도 사실은 제가
억울한 걸 아니까 벌금 150이면 거의 양형보다 더 낮게 한번 더 다퉈보라 하고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또 2심도 갔는데 기자님들도 엄청 많이 와 있고 하니까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막 터질 것 같고. 네. 근데 뭐 제 억울함을 알아주시니까 막 울컥하죠. 막 기분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는 이런 거를 이렇게 오래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네, 장례찬 무죄 특집으로 지금 7분을 잡아먹었거든요. 아니 자기가 본인이 축하해. 본인이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이게 뭔지 신나서 알죠? 얘기하니까. 한쪽 사람이 말이 너무 길면 그 나머지 3명의 눈빛과 아니, 그 뭐 분위기가 사람들이 야박하네. 너무 이상해지는 거. 민주당 입당하자. 검찰 개혁에 기치를 내고. 축하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검찰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예. 더욱더 놀라운 거는 네덜란드에서 우리 장희찬이 이 음대를 놨다라는 게. 네. 예. 드럼 전공입니다. 드럼 전공. 장희찬이 드럼 전공이에요. 네. 재즈 드럼. 한번 보여줘 한번 나중에. 야 재즈를 뭐 했어. 설치를 해놓은 그랬구나. 예. 가라오케라도 한번 가요? 같이 가자 진짜.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 아 이거 건전한 가라오케. 그럼. 건가 아무나 말하는 모르고 겁니다. 우리끼리 건가. 가는데. 네.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건전해도 네.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장희찬의 예자는 예술의 예자였다라는 생각으로. 예. 자 여의도 넘어 TV 채널 안에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저희가 여러 품목이 판매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 선물 기획전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프리미엄 굴비 세트입니다. 예, 굴비 세트. 굴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굴비 없이는 밥 못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예, 굴비 사실 반찬 나오면은 오늘은 뭐 와이프가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어렸을 때는 엄마가 돈 좀 벌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의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굴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굴비가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굴비는 사실 뭐 이게 약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굴비가 야 이게 백굴비라고 크긴 크다. 백굴비라고 엄청 큰 거예요. 이 정도는 선물을 해야 부모님이 아따 너가 나한테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을 해본다. 거의 뭐 돔 수준인데. 예. 그래서 이게 백화점에서 아마 팔리면은 가장 큰 사이즈여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 요 정도면은 5마리에 백화점에서 하면 거의 한 10만 원 넘어요. 예, 넘어. 10만 원 넘는 가격인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싼 가격에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속된 가격 45,900원. 그것도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립니다. 아직 추석 선물 부모님에게 뭘 드려야 될지 결정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백굴비 선물 세트 특대 사이즈 5마리를 드립니다. 박호규님이 마켓컬리에서 상품보다 엄청 크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요 사이즈가 사실 잘 안 나와요. 요 사이즈가 굴비가 이 사이즈까지 크기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많이 나오지도 않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크다. 보내드리니까 크긴 커. 엄청 커요. 저는 굴비를 제대로 먹어본 게 네. 정치하면서거든요. 보리굴비. 우리가 막 저희 세대는 굴비를 먹을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고기 좋아하고 막 하니까 그렇지. 회를 먹거나 하지. 근데 여의도에 가니까 굴비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지. 그렇지. 보리굴비. 그 대방골이라고 유명한 데 있고 막 하잖아요. 지하에.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굴비보다 한 2배는 더 커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백반집에서 먹는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 감칠맛 나가지고 한 2-3마리 먹어야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 마리 가지고 한 가족이 먹어도 가능한 양이니까. 근데 오늘 무죄 특집에 굴비 특집이야? 네. 왜 이렇게 길어? 무죄와 굴비로 지금 11분이 지났습니다. 굴비를 거꾸로 하면 뭐죠? 비굴하다. 비굴하지만 먹고 여러분들에게 사자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 3명이 모였을 때도 내가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 민어. 맞지, 근데 왜 맞지. 민어를 안 갖다 놓냐고. 예. 내가 한겨레 나가서는 예. 그때 방건조 생선 다 먹었거든. 좋다. 왜 안 줘 여기는? 좋다. 문제야 문제 이 공동포차. 방송은 좋다. 진짜. 예. 어?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게 너무 민어 같아요. 예. 우리 그때 샤인 머스켓은 주던데. 아 진짜? 진짜 네. 맛있더라고요. 비싼 건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화 주문 이용 가능합니다. 여의도몰 전화번호 1551-5280 여기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량 주문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화영 얘기입니다. 이화영. 저희 와이프가 이화선인데, 예.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2023년 5월 17일이죠. 수원지검의 1313호에서는 이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참 이렇다 저렇다 할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연 이화영은 진짜로 술자리에 회유를 받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예.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회유를 진짜로 받았는데 진짜 받았다고 얘기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진실 공방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있어요. 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대북 송금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이 주장한 술자리 연어 파티 회유 의혹 등은 전부 다 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겠다라는 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재심 청구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명숙 시즌 2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업자로부터 뇌물 받아서 그 뇌물 받은 돈 등이 동생 전세비 등에 사용된 게 다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심심하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하면서 막 뭐 이거 그 당시에 검사들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감찰도 했다가 난리를 쳤는데 네. 결국에는 나온 게 없어요. 재심 청구도 못해. 근데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우고 막 검찰 욕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도 똑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뭐 일부 증언이 보완됐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다 지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방송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영수증이 얼마짜리가 나왔느냐? 얼마짜리 나왔을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44,000원인가 54,000원인가 그래요. 44,000원, 54,000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얼마라 쳐도 5만 얼마로 연어 파티가 가능합니까? 그건 그냥 늦게까지 조사받고 일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밥 시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티까지는 안 되지만 네. 한 2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그 영수증 가지고 무슨 술자리 연어 파티다 회유다 하는 게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도 부정하는 거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오해가 좀 있다. 우리 이긴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자마자 갑자기 대법원에서 배척했었던 이 술자리 회유 증언 내지는 혐의를 들고 나온 거고 갑자기 어떤 특정 교도관의 진술이 새롭게 확보가 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김성태 회장이 있는 기업이 북한에 보낸 돈이 안 보낸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이 최초의 입회 변호인이 김광빈 변호사가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소속의 변호사가 왜 못하러 검찰과 짜고 회유를 합니까? 그래서 바뀐 김광민 변호사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한테 당신도 각식 회유에 가담했다라고 지목을 하는 바람에 설주환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고소하겠다 해서 고소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설주환 변호사, 당시 민주당 소속 변호사에게 이걸 검찰과 짜고 회유했을 때 정치적 이득을 누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뭔가 회유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도 흰색 소주컵에 소주를 따라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진술 확보된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불투명한 병에 든 액체를 마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진술 앞뒤가 좀 달라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를 감찰 좀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공교롭다. 네, 회유를 혹시나 회유한 건 아니냐. 아하. 혹은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증거를 좀 만들어낸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맥락들을 지금 다 설명해서 다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찰 얘기로만 조금 이 연어 파티가 있었느냐, 재판 여부 이런 거랑 이화영이나 이재명 재판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제 저기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도관이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조사 직후에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출정일지나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은 기록을 좀 해놓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한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가능성이 어쨌든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날짜가 계속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 29일이다, 17일이다 이화영이 계속 바꿨고 지금 여기에서는 5월 17일로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집에 가가지고 49,100원 수원지검 연어식당에서 결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장혜찬이 얘기한 게 49,1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네. 왜 49,100원이냐? 1,000원 할인 쿠폰을 써가지고 5만 원짜리를 네. 49,000원에 샀고 봉투값 100원 해가지고 49,1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 이게. 썼구나. 네. 쿠폰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파티라는 게 말이 파티지. 그러니까 연어 그냥 푸짐하게 놓고 이제 소주 한 잔 먹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파티를 할 수 있는 양이네 아니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결제한 날이 5월 29일이에요. 그러면은 날짜도 다르네.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법무부가 특정한 날은 5월 17일이고 네. 이 지금 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날은 5월 29일이고 지금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동안 언론이 확인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아기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그러면은 교도관들을 없는 거를 쥐어 짜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랬을까? 그거는 매우 위험한 장. 이건 정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장난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네. 뭐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불명확한 게 많다라는 거고 정치적 맥락을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화영 재판, 하나는 이재명 재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민주당에서 지금 주목을 하냐면은 이 연어 파티가 있은 다음에 네. 공교롭게도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유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민주당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감찰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다는 그 재판을 이제 무위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진술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거죠. 두 분이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봐. 이게 뭐 맞다 틀리다고 해서 야당에서 그 정도 의심도 못하나? 뭐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날짜나 영수증까지 매우 세세하게 팩트 체크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키맨이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말한 설주환 변호사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변호인 입회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정도 되는 정치 사범이라면 정치인 출신의 피의자라면 대부분 다 변호인이 동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는 어쨌든 설주환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이화영이나 그 진영과 틀어지기 전에 변호를 열심히 하던 시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이 내내 오락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 등에서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측이 검찰을 공격해서 검찰의 주장을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이화영 한 사람의 일방 진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화영 측에서 그냥 뭐 저녁 조사 과정에 우리가 영화 보면은 조사받다가 설렁탕도 시켜 먹고 뭐 국밥도 시켜 먹고 하잖아요. 밥은 그렇더라고요. 먹어야 되니까 네. 야간 조사 피의자가 동의해서 그렇지. 하면 네. 그 과정에서 식사로 연어를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파티고 회유고 뭐 부적절한 어떤 술자리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특정하기는 힘든 거고요. 네.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교도관들이 없던 말을 새로 한 건 아니에요. 뭐 작년에 내가 사실 거짓말 말했습니다라고 말한 조사관은 없대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진술이 조금 늘어났다, 네. 보완됐다라는 게 아마 뭐 불투명한 병이다 뭐 이런 유형인 것 같은데 그 텀블러 쓴다고 해서 거기에 다 소주가 들어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지. 저는 커피 다 텀블러에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불투명한 통이지 그 통 안에 어떤 음료가 들어 있었는지는 이걸 딱 술이다라고 단정한 교도관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었는데 이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황에 대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수증 나온 날짜와 법무부가 특정한 날짜가 한 열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 정도 건과 의혹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때 그 검사도 부인하고 있고 입회 변호인도 부인하는데 아니야 너네는 술 파티를 했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온 진술과 정황들과 증거들이 너무나 빈약하다. 아하. 이거 가지고는 재심 청구 사유도 안 될 거예요. 아하. 소주병이라도 한 병 보였으면은 그게 거기서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투명한 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적으로요. 10초만 네. 덧붙이면 네. 재심을 하려면 이 탄탄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안 돼. 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이화영을 다음번 이제 연말이나 3.1절에 사면해 줄 때 네. 지났어. 사면을 위한 어떤 네. 빌드업 아닌가. 역시. 예. 재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압니다.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많은데 더 네.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뭐가 이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불투명한 게 좀 많고 더 이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빌드업은 이재명 무죄, 이화영 무죄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다. 네. 예, 그거는 뭐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회유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상영 검사는 또 이 관련 사실을 굉장히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박상영 검사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박상용 검사도 입회 검사이기도 했지만 서현욱 검사도 그때 당시 담당 검사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현욱 검사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됐어요. 창원지검으로 멀리 갔네.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대검에서까지 그 직무대행으로 직무 대리로 이 다시 한번 사건에 입회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대검까지 찬성을 했는데 이번 번복됐어요. 이 참여 못하게 했어요. 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가장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서현욱 검사이고 박상현 검사인데 창원지검으로 보내버리고 네. 이 입회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냐라는 것도 네.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당연히 뭐 박상영 검사는 이거를 뭐 부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실 고망에 따라서 사실 이제 파장이 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 술 파티를 열어주면서 회유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와,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뭐 예상을 못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특정할 수 없는 게 막 술자리 회유가 있다고 치면 맞는 말을 맞다라고 하라고 한 건지 맞는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틀린 말로 바꾸라고 한 건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한테 그 쌍방울에 이익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걸 알라고 얘기했다는 건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파장이 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보통 얘기가 아닌데 술자리하고 연합파티에 열어준다고 검사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회유를 당합니까? 그 바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실에서 연합파티 술 열어준다고 회유한다고 해서 회유 당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라서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연합 파티 아니고 굴립 파티였으면은 그래 그럼 좀 굴립 파티였으면 좀 많이 달라질 수 그거를 있어요. 막 냄새 피우면서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 요 정도 댓글에도 사이즈였으면은 말이 달라질 수 있었어.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뭐 연어든 굴비든 그거 먹고 회유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주를 먹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재판도 하고 합박도 했는데 이제 일종의 삼자 대면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자. 얘가 검사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야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이것까지 해주면 해주게. 너도 김성태 너도 여기는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맞추고 형량을 줄여줬을 이런 거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 연어를 먹고 갑자기 49,100원짜리 먹고 갑자기 어이구 이렇게 마시는 게 있었네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굴비였으면 45,1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사실은 이 대북 송금이 아니더라도 쌍방울 법인 카드를 쓴 것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사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 공소 자체가 이 증거들이 오염됐다라는 쪽으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 카드 받아가지고 엄한 데다 막 여기 뭐 약간 자세히 말을 못하겠지만 엄한 데다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썼나요? 아니 방송에서 말 못해 고소당해.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도 있고요. 설명 조금 보충해드리면
그 자동차 리스비도 쌍방울이 대납해 주고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 보좌관이랑 아들이 쌍방울에 취직해서 출근은 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월급을 받았다는 게 이제 전형적인 뇌물 주는 방식이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날뛰는 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의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이고 그걸 다 떠나서 쌍방울한테 받은 것만으로도 이화영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님 설명이 맞고 그래서 아예 증거가 오염되고 검찰을 탄핵해야 이게 뭐 재심 청구나 이런 사유 등이 되는데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거 이거 검찰이 뭐 이런 정도 것 가지고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뒤집는 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이화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검찰에 회유가 있었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에서는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법정에서는 이거에 이제 어느 거에 맞는지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오염돼서 실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는 게 되면은 이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게 시각이 우세한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갈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 술자리 회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검찰을 공격할 건 또 아닌 게 처음에 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했었던 그 기관이 경찰이었었어요. 그래요? 경찰에서 처음부터 무혐의를 해서 이제 송치를 한 다음에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도 뭔가 일시 안 맞고 상황 안 맞고 뭔가 결제 금액도 안 맞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혐의하고 거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배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제가 재판 전문가로서 그렇지. 다 전문가야. 이게요. 어차피 이화영 지사가 재판 도중에 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회유가 있었든 없었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보고했다라고 한 게 재판 과정에서는 다 그냥 의미 없는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옛날에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이 재판에서 다 의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검찰 수사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재판정 나와가지고 나 그때 그 진술 저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면 없어지지. 법정에서 한 진술만 판결의 근거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만약에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제로라고 봅니다만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오염된 진술이었다 해도 이미 이화영 전 지사가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는데 그 근거로는 그 검찰 조사에서 말을 했어요가 안 사용된 거예요. 법정 진술에서 본인이 아니다고 했어도 다른 재반 뭐 문서라던가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거라서 이게 이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는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100%는 아니고 참고 자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결국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했고 법원에서는 뒤집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얘기한 게 다 진실이냐 이것만 채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고 어느 게 합리적인지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오염됐다라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보고를 안 했다 쪽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세 분의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사건은 회유한 게 아닌 것 같다. 별거 아닌데 약간 기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법무부 감찰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데 회유했다라고 할 당시에 변호사는 설주환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난 회유를 안 했다.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화영 지사 그렇게 진술 안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 변호사가 바뀌었을 때부터 회유했다. 당신 변호사도 가담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건데 그 변호사가 부천시의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고 함께 공천을 줬었던 국회의원 누구냐?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이건태 의원. 그런 재반 사항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게 사건이 갑자기 커지면 주한이 형이 갑자기 뜬금없이 보수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 아니 나 이번에 진짜 웃겼던 게 그 미인증 패널 이런 사람은 보수가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한 친한 게 들어가 있고 막 조갑제 들어가 있잖아. 조갑제도 네티즌들이 만든 거야.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어쨌든 거기에 뜬금없이 설주환이 있는 거야.
이미 설주환은 못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한이 형은 넘어온 지 좀 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근데 방송에서 민주당 소속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 소속 아닌지는 오래됐어요. 아니, 소속은 아닌데. 근데 민주당 TO로 들어가가지고 방송하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민주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매우 불쾌 싫어한다. 설주환이를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국힘도 이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애들을 보수로 쓰냐. 요새는 주한이 형님이 그 종편이나 이런데 민주당 목소리는 거의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적이 세밀해였다가 무소속되면서 이게서 그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안 나올 거고. 요새는 거의 이제 친한계 패널로 활동 중이죠. 정말이에요? 어쨌든 설주환 변호사의 입장 바꾸기가 이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계획을 하면서 전국의 당원 5만 명을 모으겠다. 무려 5만 명이나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 동대구역 앞에서 집회 5만 명을 모은 역사가 있죠. 그때는 이제 손혜원본 목사나 뭐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보수 집회였는데 이번 일요일에 국민의힘 집회에 과연 5만 명을 모을 수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거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애 투쟁을 하는데 5만 명이나 모아서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제가 먼저 예언 한번 해볼게요. 예언. 국민의힘 추산 10만 명 왔다라고 할 거고요. 경찰 추산 1만 명 왔다고 할 거예요. 이게 추산하는 집계가 다르니까. 경찰 추산도 많이 잡으셨네요. 1만 명 정도는 모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찰 추산 1만 명. 실제로는 1만 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대구에 보통 근데 한 10배 뻥튀기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집회를 한 보통 10배 차이 나요. 그럼 사실은 1만 명보다는 좀 더 왔을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니까 경찰이 추산하는 방식과 이게 왜냐면 이 통신사 기록 보면은 이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풀려서 좀 유동인구까지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쨌든 꽤 많이는 모일 것 같다. 지금 뭐 국힘 뭐 당원도 있지만은 국힘 쪽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총동원령 내려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거의 뭐 진돗개 발령 정도네요. 근데 뭐 사진으로 비교가 될 거라 그 세이브 코리아가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서 했을 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때 5만이 아마 경찰 추산 5만일 거예요. 그 정도로 동대구역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건은 인원 동원과 인파 측면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사진으로의 임팩트가 나오느냐. 그렇지. 그게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제 장애 집회를 2번 했습니다.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 경내에서 본청 계단 앞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자체 내부 평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매가리 없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사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지. 근데 이게 당이 주도하는 6년 만의 장애 집회예요. 그동안의 장애 집회들은 다 시민단체나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였고 당이 주도하는 6년 만의 장애 집회고 동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사진과 인파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메시지들이 주말 새에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그때는 광화문에 매주 모이는 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당협들도 지치고 소득도 좀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장기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거점 도시를 한 번씩 돌면서 지방 당원들을 일깨우고 지방 여론을 환기시키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막 몇 달 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대구, 부산, 뭐 충청권, 수도권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찝고 그 다음엔 또 국회에서 싸운다라는 그 정도 플랜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때 장애 투쟁 집회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안 답습하려고 되게 안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5만 명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요거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장애 투쟁을 한다라는 것에 또 5만 명 정도는 모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아마 지방 경북 대구 쪽 당원들 팍팍 긁어서 뭐 한 명당 뭐 3명씩 데리고 와라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렇죠. 하죠. 당협에다가 이렇게 지시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날 집회 있으니까 한 명당 10명씩 좀 데리고 와주세요.
뭐 청년 당원들 이만큼 좀 동원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박박 긁으면 5만 명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수가 커야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원 그래도 아무리 큰 집회라도 보도를 안 하는 집회가 있고, 그 내용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를 막 하는 집회가 있는데, 지금 요 집회가 어떻게 보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하나의 꼭지 많은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주제를 통해서 집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야당도 문제가 있고 뭐 특검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버리면 이 당원들은 올 수 있는 동의이 될 수 있겠지만 비당원들 내지는 이 집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회가 파급 효과가 있으려면 비당원들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에 동조해가지고 참여하는 집회가 찐 집회인데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좀 보태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제를 확실히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주제를 찾아서 집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제가 또 예언 하나 할게요. 또 예언, 예언가네 오늘 뭐. 이런 게 재밌어. 원래 예언해야지. 이제 신문 헤드라인에 주말에 열리잖아요. 월요일자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이재명 탄핵 외친 대구 보수 집회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탄핵 얘기는 100%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긴 총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딱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사법개혁, 뭐 민주당에서 하는 대법원장 뭐 압박이라든지 이것도 불만이고, 우리 수사하는 거 이것도 불만이고, 뭐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로 하면 헤드라인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선명하게 원래 장외 집회의 성격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흥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더 센 얘기가 막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재명 탄핵하자가 그러면 언론이 보기에는 딱 그거거든. 이재명 탄핵 이제 시동 건다. 국힘이 이렇게 물론 의석수가 안 되니까 정족수가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외 집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교하게 의원들이나 원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메시지를 뭐 당대표가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과 여기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황교안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그걸 모르지 않으니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되게 위험해진다. 이게 강성 보수의 니즈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와? 왜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원내에서 그렇게 당하기만 할 거야? 너희들 바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톤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베스트죠. 근데 사실 그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 부결시키는 걸 보면 좀 서운하대. 이거는 진짜 그 남의 집 살림살이에까지 끼어들어서 국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야당 무시를 지금의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국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과연 능사인가. 매번 당하기만 하는데 뭔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지역이나 핵심 지역의 보수층을 결집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매주마다 반복되고 피로감이 쌓이면 좀 부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거점 도시 순회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탄핵 반대 집회 때도 부산역에서 한번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때는 부산에 진짜 오래 머무르고 할 때였는데 거기 안 가신 분들도 그냥 그 지역 동네에서 막 말이 옮겨 다니고 수군수군하고 막 화제가 돼요 일단. 그리고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여전히 흩어져 있고 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 움츠러 있는 보수 진영을 좀 회복하고 결집시킬 필요가 우선이다,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라도 하고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처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무슨 뭐 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일단 열이 나면 해열제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장애 집회가 나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짧게 뭐 이게 내가 반박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수가 정말 위축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위축이 안 돼 있어요. 보수에 지금 위축돼 있는 분들은 그것도 맞네요. 예.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야. 이 정당은 이거 비상 뭐 탄핵 찬성해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보수라고 내가 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위축돼 있어서 지금 무당층으로 옮겨가 있거나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한다고 보수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자축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간사 선임도 뭐 인정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의식 맞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또 장애 집회에서 정치적으로 풀겠다라는 건 좀 국민들한테 공감이 안 될 거다. 그것도 결국 추미애든 무슨 민주당 지도부든 따로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법사위에서의 난동을 이렇게 바깥에서까지 확전하는 모습 듯한 이런 모습들 보이는 건 그렇게 환영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러네. 또 하나는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마 분명히 이 집회에 또 성족이랑 같이 또 흔들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지금 야당 그리고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한미회담 가지고 비판하고 있고 이젠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너무한 건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성조기가 나오는 집회의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보편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도대체 한미회담 비판하면서 성조기 흔드는 이유는 뭐지?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라는 게 되게 정밀하고 내야 되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건데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갑자기 성조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진짜 위축이 아니라 자축하는 그냥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저게 너무 세련된 엘리트 의식 같이 느껴요. 그냥 우리는 멋있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야. 우리는 국회 안에서 언론과 뭐 근데 뭐 개혁신당 세석으로 엄청 무시받고 서름 당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뭔가 하나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고 계속 세련된 척하는 게 능사냐? 좀 투박하겠죠. 이상한 말도 나올 거예요. 그 지도부에서 현수막 통일하라 했는데 이상한 간판. 성족이면 다행이야. 이스라엘 국기도 나올 거야. 나 알아. 이스라엘 국기도 나올 거야. 막 별 있고 유대 다윗의 별 있고 알지만 때로는 그렇게 투박하고 좀 약간 그 세련되지 않아도 뭐라도 할 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벽하고 이게 좋은 해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끓는 물에 그냥 죽어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소리라도 꽥 한번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니즈도 있다는 거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탄핵 관련된 촛불개혁연대 그 집회 엄청 나갔잖아요. 그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김민석 총리 형 거기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이상한 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언론이 그것도 일부 비판하지만 주된 꼭지는 그러니까 메인 야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 탄핵 필요하다 막 이런 게 메인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대구 집회에 있는 약간 이상한 장면들이나 좀 센 발언들도 보도하겠지만 메인 야마는 뭐 아까 김준희 평론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결집해서 싸운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한 번씩은 그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애투쟁도 사실 이제 이런 걸 또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보수는 집회를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집회보다 장애투쟁보다 경제적 유능함, 정책적 선도감 이런 것들로 국가를 끌어왔었던 사람들인데 야당이니까 해야지,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봐야지 라고 하는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실수들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정책적 유능함 내지는 그 실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 보이지만 더 빠른 길이다. 하던 대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 민주당이 중도 보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집회와 장애투쟁은 민주당 영역의 것이었지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원론적이고 정답인데 지금 정치에서는 저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하자면 거기에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에서 내는 정책이나 메시지 보면 거대 양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좋아. 근데 그게 정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계속 답보 상태잖아. 뭘 해도. 그러니까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가 3당 해봐라.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맞는 말이야. 그 방법이 맞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요즘 같은 정치 현실에서 주목을 못 받고 기사가 안 되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정치 초공화청 말고는 얘네가 무슨 주장하는지 무슨 정책하는지도 다 관심이 없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게 원론적이고 이상적이고 맞는 말인데 그 이상적인 방식만 가지고는 이 점점 더 험난해지고 극단화되는 현실에서 정치적 주장이나 존재감을 발산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인 거죠. 정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장애투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 예, 주말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슈퍼챗이나 이런 계좌 후원 해주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때문에 그럴까? 내 수염 때문에 그럴까? 자 우리 토토톡스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개혁신당은 외모 보고 뽑나요? 다 잘생겼어. 예. 이기님 분당에서 봤는데 진짜 잘생기셨어. 아 그래요? 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라고? 지금 감히 얼굴 천재 앞에서 지금 외모를 평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얼굴 천재 누구 얼굴 있습니까? 천재 몰라? 원래 약간 방송계에서 김준일 평론가를 얼굴 천재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월천 김준일 모른단 말이야? 네. 반성해 줘. 아니 월천이면 월천이지. 월천이라고? 월천 보시는 건 알겠는데 월천이라고? 야 월 3천이야. 월천 가지고 되겠어. 월 3천. 와 좋은 세상이다. 정말. 야 월천이 낫나 얼천이 낫나? 월천이 낫죠. 아 그죠? 아 그럼. 네. 아 근데 그 얼천이 결국 다 월천이더라고. 진짜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두선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세연이 누나 찾고 있고요. 예. 임세연 누나. 저도 찾고 싶네요. 자 그리고 10,000원 후원해 주신 응원합니다님 그리고 손혜자님께서 30,000원 계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님께서 10,000원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서 라이브 재밌네 슈퍼챗 투척합니다. 굴비 맛있겠네요 하시면서 10,000원 투척해 주셨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구매해 보셔서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장해찬 씨 얘기입니다. 장해찬 씨 2심 무죄 선고 축하드립니다. 수영구 주민이자 장해찬 씨 덕분에 지난 총선에서 인생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 찍은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행동, 어떤 말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소속이었는데 이왕이면 제가 싫으면 국힘을 찍으시지 뭘 굳이 또 민주당. 근데 그 약간 심판 투표겠죠. 지난 총선 후보 중에서는 네. 국민의힘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가 훨씬 나았어요. 수영구는. 한번 까는 거야? 공천 잘못했다고? 아니 뭐 그 유동철 후보는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더라. 장예찬 최고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 분노의 심판 투표로 민주당을 찍은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석도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이파크면 제가 어디 사시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그 센텀백화점 넘어가기 전 아이파크겠죠. 구체적인 장소지 네, 말씀하지 제가 마세요. 뭐 지나다니다가 한번 또 뵈면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또 악수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해. 근데 저는 좀 쑥스러워요 아직도. 그래요? 동네나 뭐 어디나 돌아다니면 이제 방송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네. 그걸 막 그게 되게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정작 예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 하려면 해드리는데 네. 제가 막 그게 막 좋아서 막 이런 성격은 아니고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샤이하거든요. 실제 생활에서는 원래 약간 드럼 치신 분들이 약간 뒤에서 약간 빠져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 MBTI가 I? 근데 MBTI는 원래는 I였는데 예. 살다 보니까 E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네. 헷갈리네요. 예, 헷갈려요. 자, 조희정님께서 10,000원 투척해 주시면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범이 너무 많다라고 했나요? 나는 정가가 많다라고 했나요? 후자가 맞죠? 장해찬 화이팅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해찬 화이팅. 응원이 많지? 네. 예. 우제 특집이야 우제 특집. 예. 멸콩 TV에서 온 거 아닙니까? 나 아직 거기다가 여기 나온다는 말 안 해. 그래요. 부끄러워 여기 나오는 게? 왜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저는 방송은 TPO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CBS나 JTBC 나가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방송의 기조에 맞추면서 또 내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TV조선이 원하는 롤이 있고 근데 그게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포지션 차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데 또 제 멸콩 TV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너무 유하게 하는 게 또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렇지. 굳이 그걸 막 섞고 중복시키고 막 혼란을 유도할 필요는 또 없죠. 우리 장채구는 이 정치하는 게 재밌어요? 방송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정치잖아요. 이제 그게 막 분리돼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제가 언제 다시 할지 이런 걸 다 모른다 쳐도 방송에서 정치 민주당 국회의원 10명보다 김준일 평론가가 정치적 영향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지금은 김어준이 민주당 뭐 교섭단체 한몫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게 방송과 정치를 딱 양분화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지님께서 10,000원 투척해 주시면서 테토남 김기웅님 오늘따라 더 멋지심. 감사. 자 그리고 슈퍼챗으로 좀비님께서 10,000원 주시면서 볼 때마다 패널 섭외력 놀랍네요 하셨습니다. 예, 저희 채널 뒤에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사실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성남 총각님께서 또 10,000원 주시면서 설주환 변호사는 잡는 줄마다 썩은 줄이네요. 안타깝네요 하시면서 좋은 느낌. 그 형 진짜 좋은 형인데 착한 내가 형. 진짜 좋은 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설주환이 예전에 네. 지난번 총선 때 앞두고 나한테 이제 상의를 하러 온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민주당에 탈당해서 진로. 내가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사실 가라고 그랬거든. 이낙연 따라가지 말고 네. 개혁신당 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내 조언을 안 들었어 그때. 세미래로 갔죠. 아 이런 분들이 또 이 조언을 구하러 또 가는구나. 근데 세미래 가는 것보단 개혁신당 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 네, 그렇지. 네. 설주환 변호사가 또 이준석이랑 나의 정치적 성향이 맞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그때. 아 그래요. 네. 약간 보수 성향이 있어. 예, 다시 또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전 변호사. 예. 최영경님께서도 10,000원 주시면서 저 비당원 양주 시민입니다. 저희 딸과 함께 참석할 겁니다. 장외 집회 폄하하지 마세요. 장해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낯선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심하죠? 네. 야, 장해찬 오늘 인기 많네요. 예. 호감작이야 호감작. 낯선데. 데이비드 파크님께서 3,000원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잘생긴 일용이, 묵묵히 일 잘하는 일용이, 얼굴 천재 김준일. 그 진짜 있는 별명이야 얼굴 천재가? 야 몰랐어 그거? 검색해봐. 그러니까 구글에도 나와. 자평. 방송가 물이 많이 흐려졌네. 내가 쉬는 동안. 제가 김현정 뉴스쇼에 보내드렸던 속옷은 잘 입으셨을까요? 예, 악동둘리 장해찬 커피 한 잔씩 선물도 드시자고. 받으세요? 예. 몰라. 내가 속옷 받았나? 뭐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그 뉴스쇼에 보냈는데 거기서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옛날 좀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 예, 받은 기억은 없으세요 그러면? 뭐 잘 모르겠. 이거저거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저거 하도 많이 받아서. 예. 네, 이런 말씀 드리기 뭐좀 좀 죄송해요. 어떤 선물을 많이 받습니까 보통? 아니 보통 이거 제가 소리가 방송하는 좋으니까. 사람 중에 제일 저질이에요. 제 목소리가 항상 트랩실 이런 거 많이 하루에 평균 한 받는구나. 5번 하니까 방송을 이게 항상 갈라져 있고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목에 좋은 캔디, 용각산 뭐 뿌리는 스프레이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걸 뭐 이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도 안 쓰시나 봐요. 쓴 게 이 정도야. 네. 아 그런 거요? 써서 그저 이나마 이 정도 된 거야. 아니었으면 듣지를 못해 내 목소리. 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예.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20,000원 주시면서 민주당처럼 그따위로 할 거면 민주당 욕은 왜 하냐? 제대로 좀 살자. 국힘은 이긴 말 좀 들어라. 라고. 저희가 곧 하나가 되면 예. 말을 더 많이 잘 듣겠습니다. 네. 곧 하나가 될 좀 거예요. 해라. 진짜. 진저 엘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멜콩 TV 보러 갔는데 장희찬님 다른 사람 같아요 하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뭐 제가 약간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거기는 이제 어조와. 애티튜드가 그렇지. 좀 강경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비판할 때도 네. 여기 톤보다는 네. 훨씬 더 또 입이 빡 대고 좀 센 톤으로 약간 좀 비판하고. 날카롭게 제가 장책으로 좋아해서 네. 멜콩 TV 나올 때 가끔 보거든요. 네. 그 현직 최고위원 때 그 포즈가 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닫힌 방송이라고 해서 네. 내 말 안 들을 거면 다 나가 이러고 방송해요. 그건 제 방송이니까. 세게 가는구나 네. 그때는. 제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면 믿을 사람들만 있으세요 이러고 방송을 해요. 거기는 이제 제 거니까. 근데 원래 이게 장해찬 색깔이잖아요. 그게. 보수의 김어준을 꿈꾸는 거야. 그거 교주야 무슨. 그 닫힌 방송. 세계 최초 닫힌 방송. 좋아. 예, 좋아.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저는 아주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 분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예. 콘텐츠 좀 채우자.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할 거야. 왜 날로 먹고 좋잖아요. 이거 내용은 듣고 싶은 분도 있다고. 그렇지.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검 전담 재판부 이게 이제 과연 현실화가 될까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회동 주장, 민주당이 굉장히 옹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예, 뭐죠? 최근에 화제 인물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네. 그 녹취록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제일 먼저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열린공감 TV에서 AI로 조작한 녹취라는 그렇지.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거 처음 말한 분이
증거라던가 추가적인 정황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 사람이 약간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 녹취록 수렁의 책임을 약간 서영교 의원한테 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감정적 앙금이 상당했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터트린 그 열린공감발 녹취가 완전 똥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책임을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한테 싹 넘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얼마 전에 김병기 정청래 싸운 거 떠나서 이제는 김병기 서영교도 한번 붙겠다 약간 그런 내분의 씨앗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 CBS 갔다가 KBS 갔다가 여기 온 건데 KBS 라디오 끝나고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네, 막 이게 전화 부재중 2통에 문자 하나. 되게 급했다 그 정도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KBS 라디오에서 좀 세게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좀 오해와 뭐 이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뭔지. 입장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열린공감 TV 거를 그렇게 갖다 쓴 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서영교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보를 이 열린공감 TV 거는 별개로 제보를 따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보를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그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그날 오후에 한덕수가 출마를 해요. 출마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잡혀 이미 엠바고 같은 걸로 이미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이미 조이대와 한덕수가 이미 짜고서 이거를 그림을 그렸다라고 원래 그런 열린공감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딱 파기환송되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들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이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닌 서영교 의원한테 말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윤석열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요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곧 날라간다. 이재명 곧 날라가니까 이거 준비를 해라. 그거의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게 1년 전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임명장 줄 때인 것 같아. 조이대한테 임명장을 줄 때 그때 조이대가 그러면 이제 그때 민정수석이 옆에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환담을 할 때 그때 충성 맹세를 했다. 이재명은 제가 처리하겠다라는 거가 이때 여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 그 질의를 5월 2일 날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 거는 5월 10일 날 방송을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월 14일 날 이제 그거를 튼 거고 이 질의를 실제 5월 2일 날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린공감이랑은 별도로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전달해 드린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지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게 한 전원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 뭐 얘기를 해준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한 단계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다급하고 지금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공분에 빠진 것 같더라. 이 정도 얘기만 전해드릴게요. 열린공감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AI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해요. AI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 언론의 기자는 이거는 그 해당 PD가 직접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음성 변조를 AI로 한 다음에 그렇게 돌린 건 아니라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과거에도 다른 내용의 언론 그러니까 보도 방송을 하면서 그 해당 PD가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제보자로 빙자를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음성 변조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저는 유튜브들이라면 이렇게 허위 정보들 마구 다룰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언론 규제라든지 뭐 마땅히 이렇게 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국회로 끌고 들어온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서영교 의원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막 촉발됐었던 계기는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의 때문이었거든요. 부승찬 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 7일 날 그 4인의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부승찬 의원이 인용했었던 그 화면이 열린공감 TV였었어요. 근데 열린공감 TV의 녹취록을 보면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승찬 의원은 4월 7일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근데
인용한 소재는 열린공감 TV이면서 내용은 7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린공감 TV에서 했었던 녹취록과 더 더불어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다는 걸 내용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것도 출처도 문제지만 그 출처와 더불어서 허위의 정보 내지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정보를 더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의혹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허위의 제보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 있지만 검증된 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국회 공론회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또 소재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아하.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처음 제기한 사람이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사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특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로 그칠지 아니면 본회의 통과까지 갈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은 영장 자판기하고 다 구속시키고 다 유죄 빨리 때려라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본회의에 통과가 돼도요. 바로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헌재에서 가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할 수 있거든요. 헌재.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본안 말고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해당 사건의 진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가처분이 걸려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헌재에서 이거 위헌 합헌 판결하기 전에는 전담 재판부 일단 만들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헌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고 했어도 사법부 일원이라면 이거를 위헌 안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담 재판부라는 용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판사는 무작위로 배당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에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를 교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추천권을 국회가 안 가지고 법무부가 가진다고 했지만 그 법무부 장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다른 위력으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판사를 임의적으로 배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과 위배되는 거라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정무적 감각 정도라면 조율해서 이걸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 사단은 안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해서 위헌 판결 나오면 이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들이 다 줄줄이 올스톱되고 막 꼬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의 그냥 보여주기용 발의 정도에서 그치지 이게 진짜 본회의 통과될까? 통과가 돼도 저는 헌재에서 다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통과될 것 같으세요? 민주당 소식은 훨씬 저희보다 많이 아시니까. 아니 나 예찬이가 더 잘할 거야 민주당 소식. 왜 요즘 좀 정보통이 끊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반반으로 봐요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압박용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법부가 우리는 사법부 독립돼 있어. 우리는 뭐 이런 거 압박 안 받을 거야 하다가 워낙 압박이 거세니까 이제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법관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우려는 그거예요.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은 윤석열이 6개월 구속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넘어가면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내란 수계가 활보하는 거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특별 전담 재판부도 하고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좀 우려도 있지만은 이 취지, 이 민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속하게 돼야 되고 내란 수사하는 내란 재판 받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이 1심이 6개월이 넘어가지고 다 풀려난다?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근데 직위원이 하는 방식이 지금 이게 집중 심리를 안 하고 이거를 지금 본인 휴가도 갔다 오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신과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원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사 추가로 더 형사 25부에 보내줄게.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이쪽에서 하고 여기에서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좀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거뒀다라고 봐서 안 갈 가능성. 말한 대로 이게 이제 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또 이 지지자들이 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저는 반반으로 봐요 진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통과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워낙 뭐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론과 이런 대중의 어떤 목소리를 기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냥 통과가 될 거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 위헌 판정 받는다. 그러면 진짜 특검이 지금 구속했었던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네, 이런 결과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헌법에서는 무작위 전산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내지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판사가 될지를 모르고 무작위로 전산으로 이렇게 배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지금까지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어떤 당연한 조치였는데 네. 이제 판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국회가 추천한 3인 판사회의, 뭐 그래서 대법원장이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사를 고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김기웅 앵커님께서 뭔가 문제를 저질렀어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따로 임의로 이 사람이 지정하게 할게요.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게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전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서 통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좀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전례가 생기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기현 재판부에 법관 한 명 추가하기로 하는데 요거 사실 굉장히 저도 이게 굉장히 이 정의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오늘 아니, 개헌 여기 적혀 있잖아. 더 하고 여기 싶어요? 제목이 개헌 국민 관심 못 받는 이유는 개헌 방송 관심도 못 받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네. 알겠습니다. 개헌 중요해요 이거. 시간이 다 돼서 못 나중에요. 나중에. 근데 사실 이런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는 되게 올바르고 바람직한데 그래요? 근데 도파민상 분출되는 도파민상 이런 거 잘 안 다루려고 하지. 한번 살짝만 얘기해 볼까요? 살짝. 자, 그만. 한 5분만 더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국정과제 확정 발표하면서 1호 과제를 개헌으로 정했었죠. 예.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는 방안인데 이게 과연 개헌 과연 실현이 될까? 그리고 또 왜 국민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을까? 굉장히 그 관심이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개헌론자였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년 동안 68번에 개헌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연성헌법이라서 자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87년 이후에 한 번도 못해서 무슨 사변이나 엄청난 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헌을 하는 연습을 하자 일단. 연습을 하자. 그래서 자주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도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이를테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라든지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하면 될 것 같고 4년 연임제는 내년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찬성을 했고 개혁신당도 찬성할 거. 왜냐하면 결선투표제 하면은 단일 압박을 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선이나 이런 거 볼 때 2달 동안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안철수랑 누구랑 단일화. 근데 안철수 단일화 얘기 좀 그만 듣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단일화 이런 거 안 하고 좀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결선투표제는 이번 거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게 결선투표제가 뭐예요? 과반을 얻은 후보가 다수의 후보가 나왔을 때 과반을 얻은 후보가 1위가 없으면은 2명만 뽑고 1, 2위만 뽑아가지고 과반을 얻는 후보를 하는 거.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무조건 대통령제나 아니면은 주요 광역지자체장에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작은 정당들도 살아날 수가 있고 단일화 압박 같은 거 쓸데없는 걸로 다 시간 안 보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못 받는 이유는 논의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내년 가면은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는데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헌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깼죠. 4년 연임제가 메인 아젠다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4년 연임제 혜택을 받느냐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일단 부정적이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국민 뜻이 또 중요하다. 또 과거 헌법을 만들 때 국민들 뜻이 지금 국민들의 뜻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국민들이 자기 4년 연임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좀 제발 이 대도 않는 거 치우고 국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개헌 이꼴 4년 연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덜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 논의가 확장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치 상황에서 개헌이 사실 불가능할 거고요. 야당이 워낙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얘기했는데 그럼 다음 지방선거부터 결선 투표제를 적용하려면 지금 당장 개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법부터 지금 위헌 판단입니다. 국민투표법부터 고쳐서 개헌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상황도 그렇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이 과정이나 여부도 그렇고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개헌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이 정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개헌 이 주제가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국민들은 별로 사실상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랑 큰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아 진짜. 그것도 그렇고 개헌을 한다고 해서 정치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막 개헌을 하면 정치권이 깨끗해진다 혹은 뭐 자정작용이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잘 바뀔 거냐? 물론 뭐 최소한의 조치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막 열망감은 없는 거다. 근데 실제 이 막 이슈가 터지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먼 일 얘기 같아서 그런 거고. 뭐 이긴 최고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긴 총장 말이 맞지만은 어느 정도의 제도 개혁에 받쳐주면은 정치 문화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뭐 선거법이 됐든 뭐 이게 헌법이 됐든 이거를 고치는 게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해서 지난 총선 때 적용했었던 그 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야당들이 출연을 했죠. 근데 국회 상황과 정치 상황이 꼭 다당제를 위한 제도로 지금 제대로 정착시키고 있느냐, 그 문화까지 따라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은 다당제인데 그 다당제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만 다당제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헌법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의 전환, 요것은 왜 안 좋게 보시는지요? 우리 장기찬 의원님.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4년 연임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추진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연임제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 문제가 일단 해결이 명쾌하게 돼야 되고요.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또 여지를 열어놨다니까요. 국민들 뜻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예 그 헌법의 부칙으로 이번 대통령부터는 아니고 다음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근데 지금은 어차피 개헌이라는 게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다음 대통령뿐이라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재명이 독재하려고 한다. 계속 뭐 짜르가 되려고 한다. 히틀러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치 공세니까 개헌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담백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런 쓸데없는 말을 좀 안 해야죠. 과거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뜻을 막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니까 여지처럼 보인다. 이게 자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4년 연임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임이든 중임이든 간에 어쨌든 뭐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는 깨끗한 정권 내지는 무결한 정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권에서 이걸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기 끝나고 본인의 재판 내지는 지금 벌써부터 유죄취지 파기 환송으로 감옥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연임제를 한다? 연임제를 지금 뭐 벌써부터 포석을 깔고 있다? 감옥 가기 싫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본인들부터 이런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는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대신 뭐 개헌 논의가 대통령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정부 주도와의 개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나 어떤 재판이 멈춰져 있는 그런 대통령이 개헌 논의하는 것은 오해받기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의도 넘버 TV 채널 내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러 품목 판매 중이고 특히나 이제 추석 선물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굴비, 요 백굴비요 큼지막한 얼굴만한 백굴비 여러분들 49,500원에 무려 5마리나 여러분들 배송비 안 받고 보내드리니까 요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 보시오. 여의도 넘버 TV에 닭간다. 다음 주 오늘은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라이브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